3명 중 1명이던 비만 인구는 이제 3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도비만 인구는 무려 65만 명에 달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대사질환을 동반하는 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비만에서 건강하게 탈출하자. 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3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단순히 이제 비만은 외적인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비만의 건강환 관리라는 주제로 자세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윤정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체질량 지수나 허리둘레가 얼마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비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만이라고 하면 체지방이 과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나는 비만인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내가 비만이냐 아니냐를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체질량 지수라는 수치입니다. 간접적인 측정치를 통해서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5 이상,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긴 하지만 23 이상의 경우에는 과체중, 25 이상을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70cm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75kg 정도 되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면 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라면 비만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복부 비만이 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복부 비만을 보는 지표는 허리둘레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은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서 골반뼈 가장 위쪽 부분의 사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 힘을 쭉 뺀 상태에서 허리둘레를 측정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다이어트 하신다 또는 체중 관리 하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10년간 비만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45.4%까지 비만인 교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이 단순히 체지방만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비만이신 분들은 흔하게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흔하게 있을 수 있고 각종 머리 혈관, 심장 혈관, 말초의 혈관들의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는 말초 혈관에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 지방간이나 담낭 질환은 물론이고 각종 암의 위험 인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을 떠나서 정서적인 부분들도 크게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활동을 하지 않고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그게 악순환을 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부 비만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보셨던 체질량 지수를 바탕으로 한 비만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복부 비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부 비만이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신체의 위험 인자들을 일으키지만 그중에서 대사적인 질환들과 관련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암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위험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보고 있고요. 마른 비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른 비만은
몸은 살이 찌지 않았다. 그래서 체중 자체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만 볼록한 타입이시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배에 지방이 축적된 그룹의 경우에는 오히려 앞서서 보셨던 이런 대사적인 문제들이 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마른 비만,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과 이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네. 사실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지에 이런 말 써 있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은 현재 대사증후군에 해당합니다. 네.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거든요. 교수님,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과지를 가지고 진료실에 많이들 오십니다. 내가 대사증후군이라는데 이게 뭐냐 네. 하고는 깜짝 놀라서 오시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환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질병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가진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대사질환의 뭔가 문제점들이 반복되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5가지의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강조드렸던 허리둘레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체질량 지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부 비만의 기준인 허리둘레가 들어가게 되고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혈압과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사증후군 5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면 대사증후군입니다 하는 결과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31.9%까지 유병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30대 이상 남자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교수님. 특히 마른 비만 말씀하실 때 놀래서 제가 배를 집어넣었거든요. 비만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비만의 관리는 크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보조적으로 약물요법, 그리고 국소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수술까지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만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비만 관리의 시작은 첫 번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비만이 시작된 원인이 정말 내가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찐 것이 맞느냐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2차적으로 내분비계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약을 복용을 했을 때도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원인이라면 그 원인 질환을 교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만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비만 관리를 하면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보셨던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전신의 합병증들을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비만 살 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대사적인 부분들도 함께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만을 관리하는 목표치를 잡게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잡는 비만 체중 관리의 목표는 보통 6개월에 5%에서 10% 정도의 감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식사요법을 강조를 드립니다. 식사요법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음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은 건지 아니면 그중에 특정 음식들을 더 많이 먹는 건지를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는 않는가, 또는 고지방 식이를 즐겨 하지는 않는가, 또는 알코올 섭취나 회식이 많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식사에 대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뭔가 체중 관리를 할 때 식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다른 어떤 질환은 없는가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습관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이나 개인적인 습성의 문제점들, 자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체크를 해서 식사 조절을 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식사 다이어리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식사 일기라고 하죠. 일지를 써보시면
내가 언제 먹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분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에서 먹고 있는지를 분명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써서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이렇게 스스로의 결과를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다이어리나 일지를 한번 써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전 진료실에 오면 반드시 그 일지를 한번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양 처방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를 조절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만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적으로 식사를 조절하는 방법은 현재 드시는 식사에서 하루 500에서 1000kcal 정도를 줄여서 드시는 저열량 식이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죠. 두부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또 간헐적 단식이라고 8시간 안에 먹는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요가 너무 쉽게 와요, 교수님. 요요가 너무 쉽게 와서 막 살이 금방 쪄버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 유행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금방 요요를 겪으시고 금방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억제되었던 열량이 다시 그대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체지방이 더 느는 나쁜 영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유행 다이어트들을 조금 보시면요. 말씀하셨던 원푸드 다이어트가 있죠. 말씀하신 두부 다이어트나 바나나 다이어트처럼 하나의 음식을 주력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독소를 뺀다고 해서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고요. 밑에 덴마크 다이어트나 황제 다이어트, 키톤 다이어트는 결국은 탄수화물 시기를 줄이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는 삶은 계란이나 블랙 커피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드시게 되고, 황제 다이어트는 육류랑 채소를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요. 케톤 다이어트는 역시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열량식, 고지방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단식 기간을 가지고 일정 시간에만 섭취를 하시는 다이어트인데, 16대8, 5대2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다이어트 형태들이 있습니다.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드신다든가, 하루 일주일 7일 중에서 5일은 드시고 이틀은 굶으신다든가 하는 형태의 간헐적 단식도 있고요. 이런 다이어트, 여러 가지 유행 다이어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말씀하셨던 요요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규모 인구를 통해서 장기간 증명된 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식단을 일정 음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든 다이어트들이 결국 총 드시는 양을 조절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칼로리가 줄어들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면 다이어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저질환들을 가진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당뇨병이 있다든지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하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식기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비만에서 탈출을 해야 될 텐데요. 교수님,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의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유행 다이어트를 따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식이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전거입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요. 우리나라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앞 자전거 바퀴에는 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 자체가 자전거이지요. 신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그림이죠. 그리고 나머지 큰 뒷바퀴에서 보시면 각 구성 요소별로 식품을 잘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배분도 잘 해두었죠. 보시면 주황색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곡류인데요. 곡류의 섭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일정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빨간색과 여기 보시는 초록색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충분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에서 보여지는 단백질 섭취도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을 통한 칼슘 섭취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강조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을 관리하시더라도 영양 섭취는 이렇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단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총 1200에서 1500kcal 하루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한 끼마다 드시는 양은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는 것은 조금 많고요. 밥 3분의 2공기,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이나 고기 한 접시, 그리고 채소류, 그러면서 우유와 과일, 귤 1개 정도 이렇게 과일을 함께 드시면 상당히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고 살을 빼는 것 이외에도 체력을 기르고 대사 지표를 좋게 하고요. 그리고 근육량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급격하게 과도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심장 등의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평소에 자주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흉통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는 자주 어지러우시다거나 현기증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는 의사로부터 자주 혈압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는지, 또는 운동하면서 괜히 심해지는 호흡 곤란이나 관절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체크가 되신다면 그냥 혼자서 운동을 시작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러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평생 가져가는 습관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경제적, 사회적 또는 체력 수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수준에 맞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으로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운동을 하셨다고 해서 스스로의 보상 심리를 가지면서 다시 그 이후에 식사를 많이 하신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서 보셨던 식사 조절은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형태로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동치료인데요. 행동치료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극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극 조절 기법이라든지 식사 행동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 눈이 잘 보이는 곳에 빵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두지 않는 것, 또는 배가 고플 때 시장을 보러 가지 않는 것,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일지 같은 그런 자기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일지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들이 행동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식이를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네. 체중이 줄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고도 비만인 분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는 앞서서 보신 생활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입니다. 식사를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행동요법을 하시면서 그것으로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약물 치료를 보조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대한비만학회 기준으로 보시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다른 방법으로서 조절이 덜 되는 경우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방법은 크게 식욕을 억제시켜서 덜 드시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먹은 음식에 지방을 덜 흡수되게 만들어서 변으로 배설시키는 방법,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중추, 머리, 뇌에 작용을 해서 먹는 것을 조절하는 기전이 가장 흔하게 이용이 되는 식욕의 억제요법이고요. 이런 약물 치료는 의사와 상의하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고도 비만 환자들 가운데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하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분들에서는 수술 치료를 권고를 드리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다른 어떤 기저의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들, 말씀만 드렸던 대사 질환들을 가진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게 되고요. 위에 직접적으로 수술을 가해서 흡수를 억제한다든지 드시는 양을 조절하는 형태로 가능하고, 지금은 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고도비만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수술 치료를 권고드립니다. 네, 비만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은 각종 성인병 예방과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좀 체중을 잘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체중을 줄이고 난 뒤에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사 조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식사 조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만은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칼로리 섭취를 다소 줄여서 저칼로리식 정도로 해서 식사 조절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운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시되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함께 곁들여서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함께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수면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는 분들이, 수면이 많이 박탈된 분들에 있어서 식욕 조절이 더 안 되고 더 고칼로리식을 드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연구 보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면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대부분 폭식을 하신다거나 단 거를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반복이 되죠. 결국 스트레스 관리가 체중 관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부분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비만 조절은 단순히 살을 빼고 체지방을 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인 건강까지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는 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심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체중 감량 결심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윤정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